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어느 착한 총각과 낭자 이야기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어릴 때부터 계모에게 서름만 당하고 살던 한 착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그 구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나무를 어찌 이것밖에 해오지 않았냐? 콩밭은 다 갈아놓고 왔겠지? 내가 저 바보 형 좀 도와줄까? 어린 네가 뭘 한다고? 어서 들어가자. 너는 장작 마저 패놓고 내일은 오늘 못한 나무까지 다 해오거라. 다음날 지게를 메고서는 터덜터덜 산으로 갑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하다 보니 캄캄한 밤이 되어버립니다. 산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한참을 정신없이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 허름한 오두막집 하나가 보입니다. 급히 들어가 보는데 사람 인기척도 없고 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는 다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총각은 녹초가 된 몸으로 잠시 누워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떠보니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 주인이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귀신이요. 예, 귀신입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무변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군으로 전장을 지휘하셨는데 어느 날 간사한 무리들에 의해 영모히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급히 저를 살리고자 이리로 피신하여 후위를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터에 산골 생활까지 길어지자 몸은 점점 쇠약해지셨고 그러던 어느 날 산 도적대가 들이닥쳤는데 저를 겁탈하려던 도적대에 맞서던 아버지와 반항하던 저를 무참히 죽여서는 개울가에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원한이 너무나 사무쳐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착한 총각도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어찌 도와주면 되겠소? 저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도적대들이 무슨 부적이라도 지녔는지 저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내가 어찌 그들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사수였던 아버지께 전수받은 활 쏘는 비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다음날 저 곳간 안에 아버지가 쓰시던 활과 화살이 있습니다. 저 관역을 한번 맞춰보시지요. 하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숨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역 주위의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안 보이게. 계속 정진하시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나저나 개울가에 버려진 시신부터. 어디요, 거기가? 그리하여 그 시신들을 찾아서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다음날부터 활 쏘는 연습을 계속하는데 어느 순간 관역 주위의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백발백중입니다. 드디어 이루셨네요. 자, 그럼 그놈들 찾아갑시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들도 이 정도 경지는 됩니다. 바람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바람이라. 이곳은 산골짜기라 해오리 바람이 불지요. 그날을 노려야 합니다. 바람은 어찌 극복하는 것이요? 때마침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자, 한번 관역을 맞춰보시지요. 하지만 바람에 흩날리던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소. 바람을 느끼시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람을 느끼고 내 편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든다. 어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던 날, 여기입니다. 항상 그들이 이 길로 지나갑니다. 저는 물러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도적대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길을 막아서서는 화살을 장전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을 그대로 명중시켜버립니다. 놀라 자빠지는 도적대. 급히 활을 당기는데 순간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화살은 빗나갑니다. 천천히 다시 활 시위를 당기는데 화살이 2개입니다. 순간 바람이 돌아쳐 나가는데 지금이다. 바람이 내 편이다. 이제 내일에는 떠나야겠소.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어찌하겠소. 장가를 들면 되지요. 허허, 이런 가난하고 못난 일을 누가 받아주기나 하겠소. 못나시다니요. 이렇게 착한 분이신데 제가 입은 은혜는 갚아야지요. 내일 저를 지게에 업어서는 저 윗동네에 살고 있는 부자 장사치 집으로 가세요. 그곳에는 며칠 동안 영문 모를 병에 걸려 시름하는 처자가 있을 겁니다. 하룻밤 묵으시면서 그 아픈 이를 찾아가 머리에 손을 올려주면 병이 낫습니다. 예? 다음날 윗동네 부자 장사치내러 가는 총각과 낭자. 집안에 있는 아픈 처자를 낫게 해준다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데 잠시 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부자치의 애지중지 외동딸에게 총각을 데려갑니다. 그 여인의 머리에 한참 동안 손을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그 딸이 멀쩡히 깨어나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빠지고 다음날 아침 떠나려 나서는데 정말 고맙네. 그런데 그 순간 대성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그 외동딸이 또다시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급히 가서는 다시 이마에 손을 올려놓자 이번에도 멀쩡히 정신을 차립니다. 하룻밤을 더 묵어 가기를 청하는 그 딸의 아버지. 다음날 떠나려고 하자 또다시 기절을 하는 외동딸. 총각이 다시 딸을 살리고 아마도 자네와 내 딸이 천생연분인 것 같네. 내 사위가 되어 이곳에서 살아줄 수 있겠나? 예? 자, 그리하여 그 착한 총각은 부자 갑부집의 사위가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우리 모두도 착하게 살아봅시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선물이라? 어떤 선물이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옛날에 한 양반 가문에서 소실의 아들 서자로 태어난 이가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의 생모는 그가 어릴 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집안에서 완전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약간 우둔했던 그에게 아버지는 무관심했으며 어머니로 모시는 분도 자신의 친아들만 어여삐 여기었고 그 소실의 아들에게는 온갖 구박과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거의 집안 하인들처럼 농사짓고 일하였는데 밤만 되면 아무 이유도 없이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네 형을 공손히 대하지 않고 어찌 말대꾸를 일삼는 것이냐? 그런 적 없는데 이놈 이거 지금 나한테까지 말대꾸인 것이냐? 내일은 돌쇠와 함께 저 감나무골 땅 전부를 갈아놓고 오거라. 어머니, 어찌 저를 이 세상에 홀로 두고 떠나셨습니까? 매일 밤마다 그 젊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일 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그리고 어느 날엔 누군가를 원한 맺히게 한 사연을 들을 것이다. 뭐든 아끼지 말고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거라. 어머니, 어머니. 다음날 보찜을 챙겨 메고서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섭니다. 정처 없이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걸어가는데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와 칡뿌리를 캐서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며칠 뒤 어느 날 절벽 위에 걸터 앉아서는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어찌 그리 한숨을 내쉬는 게요? 한 보침 장수가 다가옵니다. 허허, 무슨 인생이 이렇게나 고달픈가 생각했소이다. 허,
인생을 뭐 알기나 하고 말하는 거요. 그리고는 보침 안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서는 마셔댑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요. 며칠 전에도 잘 놀 뻔했는데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었어. 그럼 악고년이 앙칼찌게 나대지만 않았더라도 괜히 내 손에 피만 묻히고. 예? 허허, 한번 들어보쇼.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내가 기름 팔려고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다들 아는데 난 과부 집에만 찾아가거든. 기름 2병 팔고 1병 공짜로 주고 막걸리 한 잔 마시다 보면 다 넘어와. 그냥 즐기는 거지.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고. 근데 며칠 전에는 요 아래 고갯마루 옆 과부네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젊은 처자인 거야. 그냥 나오려는데 기름 1병 3푼에 줄 수 있어. 어찌나 곱든지 5푼은 받아야 하는데 3푼만 받고는 덤으로 기름 1병을 더 얹어주었지. 고마워서 어쩐다. 부침개 한쪽 드시고 가시오. 그렇게 막걸리랑 함께 먹는데 그 처자가 너무 이뻐 보이네.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달겨 들었지. 근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는데 낭패다 싶어 바로 뒤쫓아가서는 더럽게 재수없는 날이었지. 그런 날만 빼고는 다 좋아. 무고한 처자를 죽이고도 재수없는 날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엔 누군가를 원한 미치게 한 사연을 들을 것이다. 뭐든 아끼지 말고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거라. 그래, 그 시신은 어찌했소? 그 옆 개울가에 던져버리고 나뭇가지로 대충 덮어놓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재수없게 시리. 그 순간 젊은이가 막걸리 병으로 보침 장수를 후려치고는 이 생에서 못 갚은 죄값은 저승에서 치르시오. 오! 그리고는 낭떠러지로 밀쳐버립니다. 급히 고갯마루 옆 그 집을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옆 풀숲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다가가 보니 갓난아이가 대나무 광주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심스레 들고서는 고갯마루 옆집으로 가보는데 한 여인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겁니다. 실례하오. 무슨 일이라도 제 언니를 좀 찾아주십시오. 며칠째 보이지가 않습니다. 젊은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 보침 장수가 말한 개울가 옆으로 가보는데 나뭇가지로 덮여진 여인의 시신을 찾아서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저희 자매는 쌍둥이였습니다. 어느 날 역병이 돌아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가세도 기울게 되자 언니와 단둘이 이곳 산골집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언니가 보이지 않아서 대인께서 그 원한도 갚아주시고 장례까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나저나 저 광주리 안에 있는 아기를 어찌한다. 그리고는 광주리를 가져와 보는데 그런데 아기는 없고 동자삼 한 뿌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200년 이상은 묵은 그 동자삼을 내다 팔아서는 수천금을 손에 쥐는데 작고 아담한 이쁜 집도 사고 농가 밭도 사고 그 산골 여인과 혼례도 올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언제나 자식들 걱정뿐이어서 늘 그 곁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딸들과 양아들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3명의 딸을 둔 어느 부자 양반이 살았습니다. 딸들이 점점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어가자 그 부자 양반 내의 고민 하나가 커져만 갑니다. 저 아이들이 전부 출가를 하게 되면 우리 늙은이를 공양할 자식이 없어지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팔자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양자를 한 명 드리는 게 어떻소? 마침 저 아랫동네 촌수는 좀 멀지만 숙부 어른뻘 되는 집안에 아들이 여럿인데 가세가 기울다 보니 낭패를 겪는 모양이요. 돈을 좀 많이 주고서라도 아들 한 명을 데려올까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하여 양자 한 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딸들은 모두 출가를 하였고 얼마 전에는 양자로 드린 아들까지 혼례를 치렀습니다. 어느 날 출가한 3명의 딸들이 함께 모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니, 우리 친정의 저 많은 재산이 양자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저는 요즘 밤잠을 설친답니다. 그러게 나도 애가 탈 뿐이란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돌아가며 한 달씩 매시면 1년에 4번 정도인데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도 집안의 재산을 우리들이 다 가져올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갑니다. 아버님,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저희들이 모실게요. 양자로 드린 아들 어찌 믿을 수 있답니까? 아무래도 친딸들인 우리만큼 하겠나요? 이 많은 집안 재산 양자에게 물려주느니 당장 파양하시고 우리 3명에게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며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부자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얼마 뒤에 집안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서는 3 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양아들에게는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정도의 돈만 주고서는 파양을 합니다. 자, 그리하여 그 노부부는 한 달씩 돌아가며 딸들네 집에 머무는데 그 대접이 극진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아버님, 한 달이 되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둘째네 집으로 가시지요. 여기 시댁에서
큰 잔치를 치러야 해서. 그리 하마. 아니, 아버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큰애 집에 바쁜 일이 생겨서. 저희 집에도 곧 큰 잔치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셋째 집으로 먼저 가시지요. 아버님, 그렇다고 이렇게 불쑥 오시면 참으로 난처한데. 며칠 뒤에 저희 시댁 식구들 모두 금강산 유람을 떠나기로 했어. 그날 밤 우리네 신세가 어찌 이렇게 되었단 말이요. 눈칫밥이나 얻어먹다니. 날이 밝는 대로 떠납시다. 동양밥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보다는 편할 거요. 자, 그리하여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모아온 쌈짓돈을 챙겨서는 조용히 딸네 집을 나섭니다. 문전걸식도 하고 주막이 보이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노부부는 그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세상 편합니다. 자,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는 쌈짓돈도 다 떨어져 가고 문전걸식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렇게 축 늘어진 어깨로 어느 초가집으로 들어가는데 밥 한술 얻어먹을 수 있겠소? 아버님! 파양했던 그 양아들네 집이었습니다. 밥 한 상이 차려져 나오고, 너희들에게 면목이 없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무탈하게 키워주신 그 은혜를 갚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십시오. 다음날 양아들 부부가 함께 품팔이 하러 나가는데, 아이 보느라 저는 일을 못 나갔는데 이제는 아버님 어머님 덕에 일을 나갈 수 있어.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거라. 자, 그렇게 양아들 부부는 열심히 일을 다니고 노부부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아기도 봐주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가 놓았던 술이 이제 만나게 다 익었으니 쉬시면서 약주로 한 잔 드시고 계세요. 그래. 점심 무렵 술 한 사발을 가져와서는 노부부가 정답게 주거니 받거니 흥겹게 마십니다. 한참 뒤 둘 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고 그대로 누워 잠들어 버리는데 저녁이 다 되어서야 깨어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기 발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놀라서는 아기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밖에서는 양아들 부부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고 너무나 황망하고 당황해서는 다시 발을 올리고 자는 척을 합니다. 잠시 뒤 아버님 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는 며느리, 그 다리에 깔려있는 아기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조심조심 다리를 들어 옮기고는 조용히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자른 척 누워있던 노인 양반 뼈가 녹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밖으로 나온 며느리가 그 남편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부부는 소리 없이 피눈물을 쏟아냅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어서 산으로 가서 묻어주고 옵시다. 예. 산으로 가서는 아기 묻을 땅을 파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쏘락비가 들이칩니다. 잠시 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묻으려는 순간 그 무지개가 아이의 얼굴 가득 꽂혀옵니다. 그 순간 울음소리를 내며 깨어나는 아기. 부부가 놀라 자빠지고 급히 산을 내려오려는데 그 발밑으로 산삼밭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부인이 아기를 안고서는 먼저 산을 내려가고 남편은 산삼을 캡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 저희가 산삼을 캐서 내려올 겁니다. 우리 이제 부자가 될 것 같네요. 아이는 여기 건강합니다요. 자, 그리하여 양아들 부부는 그 산삼을 팔아서 장안의 갑부가 되었고 그 후로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셨다 합니다. 정말 진실된 효심에는 하늘도 감명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타러 가는 여행이라 어떤 여행이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착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다 여의고 생계가 막막해지자 나무를 해서 팔아서는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몇 달을 꼼짝없이 누워있게 됩니다. 부모님 제삿날은 다가오는데 먹을 양식조차 다 떨어져 가고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고서 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려 하는데 한 스님이 탁발을 오는 겁니다. 작은 종이 쌈지에 담긴 쌀을 가져 나와서는 집에 남아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어찌하겠나요. 부모님 제삿날은 다가오는데 조금이라도 벌어야 해서. 그나저나 스님, 저의 삶이 어찌 이리 기구한 걸까요? 저 동쪽 하늘 끝 어딘가에 그대에게 복을 가득 내려줄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한번 찾아가 보게. 스님이 떠나가고 총각은 한참을 무언가 생각합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보찜을 챙겨 메고서는 그 동쪽 하늘 끝을 향해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산속에 조그만 마을 하나가 보입니다. 서둘러 묵어갈 곳을 찾아 어느 오두막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서는 한 어여쁜 처자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예, 그리해도 되지만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워 계셔서 삶은 감자 말고는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허허,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요. 감자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아하니 무슨 근심거리가 한가득인 듯한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저렇게 몇 년째 병환으로 누워 계시니 삭바느질을 해서는 그 약재값도 충당 못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답니다. 아랫동네 어느 돈 많은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귀인을 만나러 가신다 하니 저희 운명도 어찌 되는지, 정령코 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꼭 여쭤봐 주시지요. 그리하겠소. 다음날 일찍 다시 길을 나서는데 하루 종일 산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주변은 금방 어두워지고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이라 하룻밤 묵어 갈 집이 있을리 만무하고 낭패다 싶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저 멀리 커다란 동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고 급히 달려가 사정을 설명하니 여기에서 하룻밤 묵어 가게, 밤이슬은 피할 수 있을 테니 그 동굴로 들어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허허, 하늘 끝 귀인이라. 저 산을 하나 더 넘고 큰 개천을 건너면 거기가 하늘 끝이니 다 온 것 같네. 그 귀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아직까지 신선이 못 되는지도 물어봐 주게. 벌써 300년이나 지났구먼. 예? 300년? 다음날 다시 길을 나서는 총각. 부지런히 산 하나를 넘고 마지막 개천가에 이르렀는데 너무나 물이 깊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천만 지나면 하늘 끝이라는데. 그렇게 막다른 길에 서서 망설이던 찰나 엄청나게 큰 이무기가 개천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건너가려는가? 예? 예. 여기만 건너면 하늘 끝 귀인을 만날 수 있다기에. 그럼 내가 건너게 해줄 터이니 그 귀인을 만나거든 내가 왜 아직까지 용이 되어 성천하지 못하는지도 물어보거라. 1000년이 지나면 다들 성천한다는데 난 1000년을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무기의 등에 올라타고서는 그 개천을 건너고 드디어 하늘 끝으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한 노파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서는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총각이 안쓰러워 다가가서는 제가 업어드릴까요? 허허, 그리 해주면 고맙지.
그 노파를 얻고서는 산길을 오르는데 총각이 어찌 여기 하늘 끝까지 온 겐가? 아, 여기에서 귀인을 만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기에 허허. 그럼 그 귀인이 나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리하여 그 노파의 허름한 산골 집으로 들어가서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그 이무기가 용이 되어 성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의주를 2개나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 노인이 신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금방석을 2개나 깔고 앉아 있어서 그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처자는 자네의 배필이 되면 다 해결되는 일일세. 예? 그럼 저는 어디에서 복을? 벌써 복을 한가득 받았는데도 모르겠는가? 예? 아리송한 대답만 들은 채로 산길을 내려와서는 다시 그 개천가에 서 있는데 이무기가 나타나고, 그래, 그 귀인이 뭐라 했느냐? 여의주를 2개나 가지고 있어 용이 되지 못한다 합니다. 뭐라? 아, 좀 더 빨리 성천하려는 욕심 때문에 2개나 챙겼구만. 이런. 그리고는 총각을 다시 등에 태우고 개천을 건네주면서 여의주 하나를 꺼냅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영영 용이 못 될 뻔했구나. 이걸 가져가서 부자가 되거라. 예? 여의주 하나를 건네주는 순간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을 성천하고, 자, 그리하여 총각은 수천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다는 여의주를 챙겨서는 그 동굴 속 노인을 찾아갑니다. 이런 나의 부질없는 욕심 때문이었구만. 자, 여기 금방석 하나를 가져가게. 고맙네 그려. 순간 그 노인도 신선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 총각 여의주와 금방석을 챙겨서는 산골 여인집으로 가고, 귀인의 말을 전하며 그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 후로 여의주와 금방석을 팔아서는 수만금을 손에 쥐는데 예쁜 집 하나도 사고 평생 먹고 살 만한 양식도 준비하고, 그래도 남은 수천금으로는 그 고을뿐만 아니라 이웃 고을 사람들에게도 다 베푸니 그야말로 그 일대는 배고픈 이 하나 없는 무릉도운이 따라오실 만큼 풍요롭고 행복했다 합니다. 아, 참으로 착한 이 한 명의 복이 이렇게나 크게 번져나가네요. 감사합니다. 착한 동생의 반격이라? 놀부 형님 뒤통수 맞다. 그 제 2탄 함께 보러 가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한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았고 성격이 괴팍했으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모두 꿰차고서는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동생은 그런 재산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진하였는데, 형과는 달리 그릇이 크고 대범하였으며 약간은 어리숙하였지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재산은 당분간 내가 관리하며 불려나가고 있을 터이니 너는 오직 글 공부에만 매진하거라. 동생은 그런 욕심 많은 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웃으며 말합니다. 네 형님, 저는 과거 시험에만 열중할 터이니 지금은 제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을 정도의 양식만 챙겨주시고
나중에 재산이 많이 불어나면 제 몫으로 넉넉히 남겨주십시오. 그리하마. 자, 그리하여 동생은 밤낮으로 글 공부에만 매진하는데 수년이 흘러도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인이 한편으론 답답하고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글 실력이면 충분히 과거를 볼만한데 어찌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겁니까? 아직 탁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예? 요 아래 동네 김진사 어른이 한 말이 있다오. 어느 날 머릿속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리면 드디어 깨우친 것이니 그때 과거 시험을 보면 된다네. 자,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도무지 그 탁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어리숙한 남편을 지켜보는 부인은 그저 속이 탈 뿐입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글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 부인 사기 그릇에다가 불에 가득 달구어진 시뻘건 숯을 넣어서는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간 불에 달구어진 사기 그릇이 탁 하고 깨지고 그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놀라서 눈을 뜬 남편. 드디어 부인 이제 되었어. 다가오는 과거에 응시해야겠어. 자, 그렇게 마침내 과거 시험을 보는데 당당히 급제를 합니다. 며칠 뒤 형을 찾아가서는 형님, 제가 이제서야 뱃을길에 나아갑니다. 여러모로 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집안 식구들 너무 고생시켜서 이제 제 몫으로 된 농가 밭을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허, 네 몫이 어디 남아있기나 하겠더냐. 그동안 너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받은 몫까지도 너한테 축내었거늘. 형님, 그렇게도 많은 재산인데. 하지만 동생 금방 또 웃으며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과거에 급제한 아우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리하마. 소고기는 내가 사가지고 갈 터이니. 허허. 예. 다음날 저녁 풍성한 술상이 차려지고 모두들 술이 얼큰하게 취해갑니다. 그런데 한참 뒤 동생이 벼랑간 꺼이꺼이 소리내며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영문이냐. 아이고 형님, 어젯밤 꿈에 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 아마도 제가 과거 급제한 경사스러운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계속 슬피 우시는 겁니다. 슬프다 어리석은 아들아. 네 장차 어찌 살아가겠단 말이냐. 훗날 너는 재상 자리에까지 오를 터인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갈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으니 이렇게 기쁜 날에도 눈물이 나는구나. 저 아래 감나무골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끼니 절대 굶지 말고, 만약 첫째가 그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내 그놈의 명줄을 당장 끊어 놓을 테니.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나저나 감나무골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긴 물려받은 땅 중에 가장 으뜸인 곳인데. 그럼 그 땅은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나저나 아버님이 저리 말씀하셨으니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명줄이 달아날까봐. 돌아가신 아버님이 현몽을 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재상 자리에까지 덜컥 올라갈 그 동생을 생각하면, 그래, 지금은 비록 속이 쓰리지만
훗날에 몇 배로 돌려받자. 다음날 아침 바로 동생을 불러서는 감나무골 땅문서를 건네줍니다. 며칠이 흐르고 형은 다시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그 땅을 너무 쉽게 내준 것 같아서 꿈 얘기 하나만 믿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재상 자리에 오르려면 수십 년이나 남았구만. 그리고 설마 아버님이 장손을 데려가시려고? 다음날 바로 동생네를 찾아갑니다. 아우야, 아무래도 그 땅 문서를 다시 돌려줘야겠다. 예? 어젯밤 꿈에 아버님이 찾아오셨는데 슬프다 큰아들아. 네가 어찌 제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내 잠시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 땅은 마땅히 네가 가져야 하거늘. 이러시면서 슬피 우는 것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아이고 형님, 어찌 이런 일이. 제 꿈에도 아버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아마도 형님께 먼저 현몽하시고 저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둘째야, 내가 제사상 받을 욕심에 네 형에게 부질없는 말을 했구나. 너도 제사를 받들 수 있거늘. 힘들게 사는 너를 잊고서는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뭐라? 아무래도 아버님의 그 뜻이 완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상이 되면 형님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제 그 땅은 잊어버리시지요. 수십 년 후 원래도 그 재상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하더냐. 재상 아웃 대접받기 전에 내가 먼저 제사상을 받겠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어느 노모친의 소원이라?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안동의 권아무개는 많은 덕행으로 관찰사의 추천을 받아 휘령랑의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었으며 집은 부유했으나 근래에는 부인을 잃었습니다. 집에는 맞아줄 아이가 없었고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근처에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 무렵 김우왕이 휘릉별검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능에 일이 있어 권공과 함께 숙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능군이 범초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공공이 이치를 따져 꾸짖고 태형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를 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 것을 몰랐느냐. 나무꾼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하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생은 자명지족의 후손으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연세가 70이신 노모와 아직 시집을 못 간 35살 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생도 30인데 아직 장가를 못 들었고요. 저희 집이 이 근처인데 오늘 추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공공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일어나 휘릉별검 김우왕에게 말합니다. 이자의 사정이 불쌍합니다. 처음이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하, 그렇게 하시지요. 공공이 그 총각을 타이르며 오늘은 너를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리고는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내어주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노모를 잘 봉양하거라. 그리고 이미 베어낸 나무들도 가져가서 땔감으로 쓰도록 하고 총각이 연신 감사의 절을 올리고서는 물러갑니다.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는데 또다시 그 총각이
능 주변에서 나무를 하다가 잡혀오게 됩니다. 공공이 크게 꾸짖으니 그 총각 목 놓아 통곡을 합니다. 나리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덕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춥다고 하시는 노모가 기다리고 있으니 베어낸 나무만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권공 차마 태연을 가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김우왕이 웃으며 말합니다. 한 마리의 닭과 쌀 한 말로는 저희를 감화시킬 수가 없나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요? 공이 부인을 여의고 자식도 없으니 저 총각의 누이를 후실로 맞이하는 게 어떠한지요?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만하지요. 김우왕이 그 뜻을 헤아리고는 총각을 가까이 불러 말합니다. 저 권참봉은 충직하고 인정 많은 군자이시네. 살림도 풍족한데 아내는 여의였으며 자식이 없으시지. 자네 누이의 범절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홍기를 놓치고 홀로 지낸다 하니 저분과 짝이 되면 자네 집이 영원히 의탁할 곳을 얻는 셈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집에 계신 노모께 말씀드리고 누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벌렬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바닥으로 쇠락해 버렸다. 이 마당에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우왕이 더 반가워하고 그 총각내 누이의 혼수까지 직접 장만해 주었는데 그 여인은 과연 명가의 후예답게 어질고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공공이 김우왕을 찾아와 말합니다. 공께서 힘써 주선해 주었기에 이같이 좋은 배필을 얻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60이니 더 이상 무얼 구하겠습니까? 이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작별 인사 올리고자 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모두 함께 내려갑니다. 허허,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흐르고 김우왕은 당상관이 되어 안동 수령으로 가게 됩니다. 관아에 도착한 다음날 한 백발의 노인이 찾아오는데 자세히 보니 그 옛날 휘릉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공공이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어느덧 85살. 술과 음식을 내어와 정성껏 대접하는데 오늘 이 백성이 원님께 절을 올리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원님께서 혼인을 주선해 주신 덕에 늦게나마 좋은 배필을 얻어 아들 둘을 연이어 낳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 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도 나아갔구요. 허허, 공의 인자함이 그 빛을 발하는구려. 밤이 늦도록 술 한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데 내일 저녁에는 저희 집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데 원님께 인사 올려야 할 사람도 많고 허허, 그리 합시다. 다음날 저녁 공공의 집으로 김우왕이 찾아가는데 공공의 부인이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얼굴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도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 범초했던 나무꾼 제 처남입니다. 이렇게 반가운 일이 있나? 허허. 한 사람을 더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저기 대청에 앉아있는 노인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 허허. 저희 장모이십니다. 예? 예전 그 나무꾼 총각의 모친? 허허. 원래 95입니다. 가끔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그래도 정정하십니다. 하루 종일 입속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본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우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김우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김우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정승을 내려주세요. 정승을 내려주세요. 벌써 25년째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선해 주신 원님의 은덕을 잊지 못하는 게지요. 훗날 김우왕은 과연 그 노모친의 소원대로 우의정 그 정성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영남 사람들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모든 것을 그 공공과 김공이 인자하고 후독한 성품을 가졌기에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었다고 입을 모아 한마음으로 칭송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